안녕하세요.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를 떠올려 볼까요? 때로는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지치게 만든 경험은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지나친 에너지에 압도당해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된 적은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들어낸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타인을 압도하는 에너지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과 위로를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제 직장 동료였다면 아마 저를 조금은 피곤하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 제가 화가 났을 때는 더더욱 그랬겠죠. 어쩌면 화가 나지 않았을 때조차 저를 경계했을지도 모릅니다. 월요일 아침이면 저는 당신을 붙잡고 지난 주말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5분 동안 쉬지 않고 쏟아냈을 겁니다. 룸메이트는 최악이었고 출근길 버스도 엉망이었다고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소연에 가까웠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저는 인생의 무거움과 어두움에 대해 깊이 침잠한 채 당신에게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제 인생 전반 혹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함께 말이죠.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불만과 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겠네요. 그저 자기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싶은 동료들에게는 참으로 지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수요일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아 격앙된 상태로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온전히 제 편이 되어주고 저를 위해 감정적으로 헌신해주기를 기대했죠. 목요일쯤 되면 상사가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이상하게 빙빙 돌려 말했을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제공해서 결국 상사가 원래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상기시켜줘야 할 정도였죠. 때로는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느끼면 극심한 수치심에 기반한 의존적인 태도로 어떻게든 상황을 만회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만약 어딘가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오간다면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직성이 풀렸고 아마 당신에게 조금은 무례하게 파고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저의 에너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동료가 되는 것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저와 연인 관계였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행동을 관계 안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반복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저에게는 유머 감각이 있어서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간간히 웃음을 젓기에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저에게 압도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너무 강렬해 혹은 좀 부담스러워와 같은 피드백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혼란과 수치심에 빠집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알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거나 내 주변에서 조용해지거나 심지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
마음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에 수치심이 밀려온다면 잠시 그 감정을 멈추어 주세요.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거나 수치심에 휘둘리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만 그 감정을 옆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타인을 압도하게 되는 구체적인 행동들과 그 뿌리가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 타인을 압도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각자의 이야기만큼이나 독특합니다. 다음의 예시들을 들으며 당신이 혹시 이런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혹은 당신 자신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조금은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화나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강렬함을 가져오는 것, 혼란스럽고 두서없는 태도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것,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대에게 동의 없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과도하게 털어놓는 것, 불안하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끝없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압박하는 것, 해리 증상으로 인해 멍하고 산만하게 보여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 당신 상사는 지금 당장 인사팀에 신고해야 해. 내가 손잡아줄 테니 지금 전화해. 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 상처받은 에너지, 어두운 기운을 비언어적으로 풍기며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유일한 연결의 수단으로 삼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이나 활동에 슬며시 자신을 끼워 넣어 동화되려는 것. 대화 중에 불필요하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질문을 비난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느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상대방의 인간적인 한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품는 것. 혹은 충분한 과정 없이 친밀함을 단정 짓는 것. 대화를 독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에서 거짓이나 숨겨진 위선, 인지 부조화를 끊임없이 찾아내려 하는 것. 이 목록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이 과거에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몇 가지나 있나요? 혹은 당신을 매우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있나요?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계셨나요? 이 모든 행동들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거나 학대와 방임이라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트라우마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거나 격하게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그저 에너지가 소진되고 우리 주변에서 말수가 줄어들며 우리와 함께 현재에 머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회피적인 성향 같은 그들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관계 속으로 가져오는 우리의 에너지와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합니다. 지속적이고 강렬한 에너지는 타인과의 친밀감을 해칩니다. 결국 우리는 혼란, 분노,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깊은 수치심에 빠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요구적인 사람으로 느끼거나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소통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거나 간접적일 때 사람들은 멍해지거나 대화에서 떠나버리거나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강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형국이죠. 또한 내면 아이가 가진 거대한 기대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모의 역할을 투사합니다. 그들이 전지전능하고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며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정서적 방임이 결과물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우리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어 또 다른 미묘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수치심의 악순환에 갇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우리에게서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임이 진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는 부모의 피드백, 모델링, 그리고 자녀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거나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거나 사람들을 과도하게 기쁘게 하려는 행동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기준점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키운 시스템 자체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 들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인생 설명서가 나에게만 없는 것 같다면 바로 이 진공 속에서 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요인은 타인에게서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아이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깊고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100%의 수용, 온전한 존재감, 그리고 이해와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극도로 결핍되었던 것들을 성인이 되어 타인에게서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서 모든 질문에 손을 들고 대답하다가 이내 스스로를 별난 아이처럼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타인에게서 부모를 찾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 놓인 기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를 너무 서두르거나 상대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으며 부담을 지우는 경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나열한 행동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감정이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 즉 분위기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들은 크게 네 가지 에너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통 에너지입니다. 과도하게 털어놓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것, 대화를 독점하는 것, 모호하거나 장황하게 말하는 것,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구조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경계를 넘고 큰 부탁을 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 멈추고 나랑 얘기 좀 해 와 같은 식이죠. 다른 사람의 삶에 동화되려 하거나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인정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해주기를 강하게 원하고 질문을 받으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특정 결과를 기대하고 상대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넷째, 몰입 혼란 에너지입니다.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
해리 증상으로 멍한 상태, 화에 깊이 갇혀 대화 능력을 상실한 모습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각 유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역할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장 동료가 있는데 내면 아이는 실제보다 그와 더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방금 상사에게서 당신을 자극하는 이메일을 받았고 그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타인을 압도하는 방식입니다. 저기요, 잠깐 시간 괜찮아요? 방금 그 이메일 봤어요. 세상에, 나 진짜 미치겠네. 그 회에 못 간다고 입사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또 이러네. 나 지금 너무 화나요. 꼭 우리 가족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든 없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 지난달에 조카 생일 파티 못 갔을 때도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쳐서 차에서 공황발작 일으켰잖아요. 우리 엄마 진짜 나르시시스트거든요. 옛날엔 언니 숙제도 나한테 시켰는데 이것도 꼭 그런 식이에요. 아, 당신 파트너 있댔죠? 내 파트너는 나를 이해하는 척은 하는데 잘 몰라요. 지난 12월에 그 사람 가족들이랑 주말 보냈는데 그 집도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1시간마다 산책 나가야 했다니까요. 당신도 이런 기분 뭔지 알죠? 자, 이번에는 좀 더 건강한 대안입니다. 저기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아요? 방금 온 이메일 봤어요. 아마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입사할 때 그 시간엔 회에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냥 저희 집이 좀 역기능적이라 이런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더 친해지면 그때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냥 지금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냥 바보 같은 회사 일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죠? 진짜 힘드네요.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방식은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책임감을 느끼거나 덫에 걸렸다고 느끼지 않게 합니다. 압박감을 덜어주는 것이죠.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대화를 독점하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반대로 감정 표현이 억압된 가정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묵살당하고 비난받았다면 성인이 되어 상대방의 말투 하나하나에 예민해지며 어떻게든 내 말이 믿어지기를 바라는 과도한 집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 에너지의 역할극을 볼까요? 압도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메일 봤어요. 지금 당장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나 너무 화나서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쁜 거 알지만 지금 당장 내 자리로 와서 내가 답장 쓰는 것 좀 옆에서 봐줄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명확하게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 될 테니 같이 나가서 밥 먹으면서 더 얘기해요. 괜찮죠? 건강한 대안입니다. 그 회에 관련해서 온 이메일 봤어요. 네. 입사할 때 그 시간은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 혹시 정말 바쁘면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좀 흥분해서 누가 진정시켜줬으면 했어요.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한테 너무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혹시 어떻게 답장하면 좋을지 간단한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저 사람들 더 잘 알잖아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우리가 구조를 갈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의 보살핌과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아이들의 순진한 믿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구조를 받지 못했던 우리는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서 그 역할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정 에너지입니다. 압도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 이메일 보낼 수 있다고 믿어요? 나 미친 거 아니죠? 분명히 무슨 의무사항이라는 둥 바보 같은 회사 규정 들이밀면서 반박하겠죠. 하지만 난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도 내가 말할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왜 그걸 또 말해야 하는데요? 왜 자기들 일 제대로 안 하고 달력에 적어놓지 않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설마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잘못한 건 내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대안입니다. 그 이메일 봤죠? 나 지금 좀 흥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흥분하면 보통 사람들한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조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당신한테 그러고 싶진 않아요. 혹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이러니까.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돼서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인정을 갈망하는 것 역시 방임이 결과입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희생양이 되었던 경험은 우리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싸워서라도 인정받으려 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 파트너는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인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늘 반대 의견만 내놓잖아요.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분명 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방식을 우리가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더 진솔해지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당신을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특히 당신이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 때 더 그런 것 같아. 이것을 비난이 아닌 차분하고 솔직한 대화로 시도해보세요. 내가 너무 과한 걸까? 이 수치심 어린 질문은 사실 현재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독선적인 혹은 방임했던 부모를 향한 외침이죠. 어린 시절의 당신은 결코 너무 과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덮어씌웠을 뿐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뿌리를 이해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내가 나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스스로 돌보는 재양육의 과정입니다. 저는 과거의 이런 제 모습을 알아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대인관계 그룹에 참여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경험은 왜곡된 거울을 바로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간들을 비난하기보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온 당신의 내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당신의 존재가 온전히 안녕하기를, 당신의 걸음걸음이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